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사주와 부동산의 추천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네. AOA의 초아가 팀을 탈퇴했어요. 추선님이랑 아이유님이랑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너무 슬픈 소식이고요. 그래서 저는 잽싸게 나라로 바꿨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이거 너무 빠르신데요. 네, 뭐 미련을 두는 성격은 아니어서요. 지난주에 그 6.19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뭐 갑론을박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뉴스는 그 6.19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해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가장 큰 뉴스였죠.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미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거니까 짧게 브리핑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강남 4구, 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면 네. 그 입주 시점까지 매매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 외에 서울 같은 경우는 18개월이니까 1년 반이죠. 네네. 1년 반 동안 반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는데 이제 서울 전 지역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매매를 막아놨어요. 강남 4구에만 있었던 그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간 확대된 거죠. 네,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을 했어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였냐면요. 11.3 대책에는 37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과 부산 진구를 합쳐갖고 총 40개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LTV와 DTI 규제를 10%씩 낮췄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DTI 집단 대출을 갖다가 50%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잔금 대출, 이 중에서는 이제 잔금 대출에 대해서 DTI를 50% 적용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113 대책 때 부산이 빠져서 부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부산까지 잡아버리네요. 부산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은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강남 재건축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제한을 해서 최대 3주택까지 그동안에 한 개 단지에 대해서 3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막아놨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은 1주택이고요. 네. 맥시멈 2주택까지. 그러니까 2주택에 플러스 1을 받을 때는 60제곱 이하인 경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60제곱 이상이면은 그러면 못 받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플러스 1이 60제곱 이하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4평? 그 정도까지만 플러스 1을 24평형 이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은 괜찮은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신 다음에 매수하신 다음에 네. 너무 괜찮아, 이 단지에 하나 더 사고 싶어, 그러신 분들 꽤 많이 보였었거든요. 특히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를 들고 있어도 결국은 한 개밖에, 한 개밖에 못 받거나 아니면 작은 걸 선택을 하시거나. 나머지는 그러면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있는 게 이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감정가액이 네. 예를 들면 내가 34평과 24평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지금의 감정가액이 2개보다 커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내 주택의 감정가가 새 아파트 2개의 감정가를 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그 2개보다 커야 돼요. 그것 또한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1 플러스 1을 가진 곳에서 타격이 좀 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40평대 하나, 30평대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큰 걸 받으시려던 분들은 네네. 계획이 좀 무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조금 전에 2번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라는 부분하고요. 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틀이에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허위 신고를. 그리고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사실 뭐 이거야 역대 어떤 정권 어떤 대책에서도 안 나온 적은 없었죠. 실질적으로 근데 실효과는 별로 없었던 의미가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건 이거일 것 같아요. 과열이 지속되거나 확산되는 경우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투기과열지구 카드는 계속 들고 있겠다는 소리네요.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거나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 보면 이게 단순하게 허언이나 협박용이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카드로 느껴진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14개의 어떤 제한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국토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투기를 싫어하시는 거를 노골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셔갖고 국토부 장관뿐이 아니라 최근에 뭐 국정자문기획위원회라든가 네네. 대통령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현재 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확실하신 것 같아요. 6.19 부동산 대책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건축 규제 강화인데 재건축 조합원 공급수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카페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원문을 한번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한다라고 해놨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재건축 주택 공급은 한 개만 허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남에 여기 저기랑 그렇죠. 송파에 하나 해서 총 3개를 갖고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갖고 있어도 한 개만 되고 나머지 2개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강북 쪽에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허용 안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저는 이제 현업에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보시면은 그러려면 이제 사람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조합원 수가 매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이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매매가 된다는 건 조합원이 바뀌는 건데 그렇죠. 그 통계 자료를 구청에서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구의 인원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제가 서초구에 뭐 구반포 조공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천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만 허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천에서는 구반포 조공을 갖고 있는 걸 모를 거고 서초구에서는 과천 걸 갖고 있는 걸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답이 나왔지만 한 개 단지 대상이라는 거. 한 단지에 원칙적으로 한 주택. 네, 그렇게 해서 이 논란은 종결이 됐고요. 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뭐냐면 대책 발표할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국토부 관계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장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강남 재건축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예견됐던 바이기는 한데요. 예견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견은 했지만 네. 사실 12월 말에 관리처분 신청을 할지 못할지 헷갈리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인근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였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12월 말까지 할 수 있어. 관리처분 신청할 수 있어.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이 안 되는 법이므로 그거는 폐지되거나 유예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가능성이 거의 완전히 물 건너 갔다는 거.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문정부 6.19 대책 후 부동산 시장 일당 관망, 효과는 미미.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예상보다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번 정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특히 한 전문가는 괜히 만든 정책이다. 조정 대상 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씩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남 재건축만 해도 사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이미 받고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재건축의 한 개 단지에 뭐 몇 개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부분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한 개 단지에 몇 개씩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뭐 얼마나 많이 되겠냐라는 측면에서 있기는 보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은 그냥 서울 권역 전체에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중지된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인색해요. 별거 없다. 저는 전매가 금지되는 거는 꽤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 마인드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 부동산 과열을 너무 심각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는 뭔가 너무 강력한 걸 내놔가지고 네. 시장을 묶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다 겁을 먹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통일부분이 거죠. 뭐 이거 생각보다 약한데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은요, 이번 대책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시장이 잠깐 위축되는 등 단기적인 영향이 그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서프라이즈는 없었어.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가 표 하나를 마련했는데요. 네. LTV DTI 완화 전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거든요. 네. LTV DTI 완화가 2014년 8월 달에 있었는데 네. 그 전에 가계부채는 대략 5% 6% 선이었어요. 네. 그런데 완화되자마자 급등한 그래프가 보이시죠? 음. 거의 10에서 12%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있으면서 네. 가계부채가 1360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LTV와 DTI가 10%를 줄인 것이 당장 눈앞에 효과를 나타내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는 조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연관된 기사도 소개해 주세요. 네네.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 진짜 한 방은 8월에 나온다. 대책이 이렇다 보니 이것으로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일 뿐 진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8월에 발표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아래표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의 부채 비율인데 보시면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훨씬 높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뭐 선진국, 네. 뭐 굉장한 선진국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8월 달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라고 명을 했고, 지금 담당 실무자들이 그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도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DSR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의 LTV와 DTI는 어떤 담보에 대해서 그 담보 대비 몇 프로의 빚을 얻을 수 있냐, 내지는 내가 소득이 얼만큼 돼서 그걸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DSR 같은 경우는요, 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이나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전체를 가지고 다 포함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는 DSR 관련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 또 언제부터 시행할지 이게 진짜 핵심 대책이지 않을까. 지금은 맛배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갖고 계시는데 그 통장 한도가 그대로 대출액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용하지 않아도 잡히거든요. 네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숨겨져 왔던 대출도 싹 네. 전체 몰아서 잡히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 전에는 이자 가지고만 했다라고 네. 하면 이제 원리금 상환액까지 포함을 하니까 자동차야 할부로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달달이 나가는 거 뭐 100만 그렇죠. 원이든 150만 그것도 원이든 그것도 대출집처럼 대출금으로 되는 잡히고 거죠. 그러니까 네.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그럼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큰 대책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대책은 별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반응이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 19일에는 저도 이 대책이 생각보다 이래, 약하네. 뭐 약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요. 몇 개 움직임을 보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없어, 뭐 이거를 이미 천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7월 3일 우리가 지금 DTI나 LTV를 10% 낮췄잖아요. 네네. 그리고 집단대출도 50%로 했는데 이것을 7월 3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그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럼 그 전에 대출을 사람들이 미리 받으려고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며칠 있는 동안에 그렇죠. 받으려고 다들 그러니까 하겠죠. 7월 3일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심사를 벌써 강화하겠다라고 은행에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서울, 부산의 분양권 중도금 대출 승계를 불가능하게 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우리가 여지까지 보았던 대책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대책이 시행되면 그 시행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 버전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요, 중도금 대출 승계 불가능은 이전에
그 분양권까지 싹 포함을 해요. 기존에 분양받아서 갖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지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서 대출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금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거래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침 없어서 대출 못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대비하고 거래해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지금 분양권을 사거나 하셨던 분들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그 미리 실거래가를 해가지고 미리 가서 사인을 한다든가 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7월 3일 이전에 그러면은 계약서를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신고를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죠. 실거래 신고를 미리 하고 그 실거래 신고서를 가지고 은행에 먼저 가서 자서를 받으면 아마 이걸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며칠 없네요, 그것도. 그런데 크게 보면 결국은 분양권 같은 경우도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래가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확 줄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히 은행에서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네. 그동안에 임대업을 그러니까 몇 개를 가지고 월세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심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기 3년이 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 매년 원금을 그러니까 30년 기준으로 30분의 1씩 갚게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은행이 이자가 낮다 보니까 많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여러 개 거느리면서 네. 월세 수익으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수익을 가지셨던 그렇죠. 분들이 차익의 이점을 누리셨던 분들이 원금을 갚으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던지든가 그걸 뭐 이제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고요. 뭐 상가가 1, 20억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갚아야 될 원금도 규모가 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만기 3년 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나눠 갚도록 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것도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